남중국해의 바람은 요즘 유난히 거칠게 불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베트남은 오래된 장비와 끊긴 보급만 남긴 채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전통 우방들까지 답을 내지 못하자 회의실엔 무거운 정적만 흘렀죠. 그때 테이블 위에 한 장의 기술 보고서가 조용히 올려졌습니다. 장군들은 문서를 펼치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나라의 기술을 검토한다고. 그 나라의 이름은 동남아 안보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 잠재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커스 레이번, 23년간 포병 체계와 국제안보를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나토 합동화력분과 고문, 인도 국경 분쟁 자문, 동남아 군사력 평가까지 수행했죠. 수많은 긴장 지역을 밟았지만 그날 하노이행 비행기에서 본 광경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남중국해 위 7,000m 고도에서 내려다본 회색 콘크리트 요새. 중국은 바다 한가운데 전쟁기지를 세웠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와 파라셀 제도의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암초 매립이 아니었죠. 3,000m급 활주로, 다층 경납고, 장거리 레이더 시설까지 완비한 전진기지였습니다. 제가 창밖으로 본 그 섬은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바다 위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베트남 공군 사령부 소속 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차량으로 이동하는 내내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령부에 도착해 회의실 문을 열자 탁자 위에 펼쳐진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중국해 전체를 뒤덮은 빨간 원들. 중국의 인공섬 위치였습니다. 장교가 지도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숨 쉴 공간조차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인공섬들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해상 교통로는 위협받고 영해는 잠식당하고 어선들은 추방당하고 있었죠. 저는 지도 위 빨간 원들이 점점 베트남 해안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이게 단순한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베트남 포병부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기지였죠.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군이 운용 중인 포는 D30 122mm, M46 130mm였습니다. 모두 냉전시대 소련제 화포였죠. 포신을 손으로 쓸어내리자 차갑고 거친 금속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도장은 벗겨져 있었고 일부 부품은 용접으로 떼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정비병들은 낡은 공구로 포를 손질하고 있었죠. 저는 23년 경력 동안 이런 시대착오적 전력을 실전 배치로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베트남 포병 지휘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걸로 남중국해를 버텨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최신의 장거리 로켓포와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50년 전 화포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후에 국방부 조달 담당 장교를 만났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러시아 무기 구매 이력서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납기 일정란이 대부분 미정, 지연, 무기한이라는 단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상적인 무기 공급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장교의 설명은 냉정했습니다. 국제 제재와 전쟁 물자 소진으로 러시아는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공급국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이 50년간 의존해온 무기 공급망이 붕괴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그걸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날 밤 저는 국방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베트남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주변국들은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으며 기존 공급국은 사라졌고 자체 개발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베트남은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서 더미 속에서 낯선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자주포 K9.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산 자주포? 동남아 공산 국가가 한국 무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기술평가팀이 작성한 보고서였죠. K9에 대한 기초정보와 운용국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왜 지금 여기 베트남 국방부 회의 자료에 등장한 겁니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K9에 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회의적이었죠. 한국산 무기라고요? 분명 최근 몇 년간 성장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처럼 소련식 체계에 익숙한 공산 국가가 선택할 만큼 검증됐다는 겁니까? 저는 23년간 분석가로 살아오며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장점보다 약점을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K9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료를 읽을수록 약점보다 데이터가 먼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K9은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이집트, 인도에서 운용 중이었죠. 저는 세계 지도 위에 이 나라들을 표시해봤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이건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유럽 국가들, 아시아 강국, 중동 국가가 동시에 인정한 자주포라는 뜻이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정도 다양성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노르웨이는 영하 20도의 혹한 지역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나토 최전방이죠. 호주는 광활한 사막과 열대 기후를 동시에 가진 나라고요. 이집트는 중동의 건조한 환경입니다. 인도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중국과 대치 중이죠. 이 모든 환경에서 K9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인도 라다크 고지대 배치 기록이 제 눈길을 끌었죠. 라다크는 해발 4,000m가 넘는 극한 지역입니다. 공기는 희박하고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며 장비 작동의 최악의 조건이에요. 저는 과거 라다크 분쟁 자문을 맡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 환경의 가혹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9 바즈라는 그곳에서 실전 배치됐죠. 인도군 운용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고산지 작전 통과, 혹한 테스트 통과, 사격 안정성 우수. 이건 가벼운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진짜 전장 검증을 받은 물건이었습니다. 라다크의 혹한과 희박한 공기는 대부분의 장비를 무릎 꿇리죠. 그런데 K9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국과 직접 대치하는 최전방에서 말이죠. 저는 베트남 국방부 기술평가팀 책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K9 기술 자료를 보여줬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죠. 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사거리, 사격 속도, 정비 접근성, 탄약 호환성, 생산 납기. 모든 항목이 구체적인 숫자로 채워져 있었죠. 과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무기 브로슈어를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화려한 문구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K9 자료는 달랐어요. 냉정한 수치, 실전 기록, 운용국 평가. 군사 보고서의 모범 그 자체였습니다. 정비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베트남 기술자가 답했죠.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놀라웠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소련제 장비는 정비가 복잡합니다. 부품 교체도 어렵고 매뉴얼도 불친절하죠. 하지만 K9은 달랐어요. 모듈화 설계로 정비 시간이 짧고 부품 접근성도 뛰어났습니다. 이 정도 생산 속도와 정비 편의성은 처음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이 중시하는 건 단순함, 직관성, 신뢰성이죠. K9은 그 모든 조건에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K9과 경쟁 모델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ES-19, 중국 SH-15 서방제 자주포들. 각각 장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제는 납기가 불확실했고 중국제는 정치적 부담이 컸으며 서방제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어요. K9은 실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이었죠. 납기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어느 강대국에도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 공급국이었어요. 이건 베트남에게 엄청난 매력이었습니다.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제3의 선택지가 생긴 겁니까? 저는 조용히 메모를 적었습니다. 베트남이 K9을 후보군에 넣은 이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전략적 판단이다. 그 순간 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한국은 침묵 속에서 기술을 쌓아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틀렸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전 검증 완료. 이 짧은 네 글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K9은 이론상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극한 환경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 검증받은 플랫폼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의 밤 풍경이 고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도 라다크 관련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과거 제가 인도 국경 분쟁 자문을 맡았을 때 수집한 문서들이었죠. 당시 인도군은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라다크 고지대에 K9 바즈라를 긴급 배치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극한 지역이었죠. 저는 그 운용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고산지에서의 포병 운용은 악몽에 가깝습니다.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되며 차체 안정성이 흔들리죠. 탄도 계산도 희박한 공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K9은 모두 통과했어요. 저는 보고서 한 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라다크 배치 후 6개월간 운용 결과 사격 안정성 우수, 정비 문제 최소화, 실전 신뢰도 검증. 이건 단순한 좋은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생존력을 가진 장비였죠. 라다크의 혹한과 희박한 공기는 대부분의 장비를 무릎 꿇립니다. 그러나 K9은 서 있었어요. 그것도 중국과 직접 대치하는 최전방에서 말이죠. 저는 다른 운용국들의 평가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극한 추위와 가혹한 지형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폴란드는요? 대량 생산 가능성과 현지화 옵션이 뛰어나다. 이집트는요? 사막 환경 운용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 인도는 이미 확인했죠. 중국과의 국경 긴장 상황에서 실전 배치, 신뢰도 검증 완료.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그러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K9은 믿을 수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는 국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노르웨이든 인도든 이집트든 결론은 모두 같았죠. 오후에 베트남 기술평가팀과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기술적 적합성이었어요. 베트남이 현재 보유한 포병은 152 소련식 체계입니다. K9은 155 나토 체계죠. 이건 단순한 구경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탄약, 운용 체계, 정비 매뉴얼 전체가 바뀌는 문제였어요. 체계 전환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베트남 장교가 답했죠. 부담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의 말이 냉정했습니다. 현대화를 위해선 결국 155 나토 체계로 가야 합니다. 전 세계 표준이니까요. 그리고 K9은 그 전환을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부담 적게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나토 체계로의 전환은 베트남에게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K9은 그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중국산 SH-15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선 중국산도 후보군에 올려야 했으니까요.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말이죠. SH-15는 트럭형 자주포입니다. 사거리 주장은 53km로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트럭형은 기동성은 좋지만 지속 사격 시 안정성이 약합니다. 반동을 견디는 능력이 궤도형보다 떨어지죠. 게다가 SH-15는 실전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주장만 있을 뿐 검증된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비교하며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산을 선택할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없다고요. 기술적으론 안정성과 신뢰성이 부족했고 정치적으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 중인 베트남이 중국 무기를 들 수 없었으니까요. 이건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어 내려갔죠. 한국 K9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베트남과 동남아의 새로운 기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제 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체적인 가치를 가진 공급국이었죠.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국이 정치적 부담이 되고 서방이 지나치게 비싼 상황에서 한국은 독립적인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실전 검증이 있었고 합리적 가격이 있었으며 확실한 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군사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말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K9의 실전 배치 수치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전장에 가까운 언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브로슈어 속 과장이 아니었어요. 라다크, 노르웨이, 폴란드, 이집트 모두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얻은 결과였죠. 한국은 침묵 속에서 기술을 쌓아온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걸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베트남의 K9 검토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는 것. 이건 동남아 군사 균형이 바뀌는 신호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베트남 국방부 내부 회의에 배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죠. 탁자 한쪽엔 노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 유학파였어요. 그들은 50년간 소련식 체계로 훈련받았고 러시아 장비를 신뢰했습니다. 반대편엔 젊은 장교들이 자리했죠. 현대화파였습니다. 그들은 나토 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관찰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노장교가 입을 열었죠. 152 체계를 버리고 155로 간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병력은 모두 소련식으로 훈련됐습니다. 탄약 재고도 정비 매뉴얼도 모든 게 152 기준이에요. 이걸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체계 전환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었죠. 훈련, 정비, 보급,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했어요. 젊은 장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러시아 공급망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장비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 사이 중국은 남중국해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노장교가 탁자를 쳤습니다. 그렇다고 검증되지 않은 한국산을 들이자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베트남 군부가 얼마나 깊이 분열돼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세대 갈등이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정치 담당 장교가 다른 문제를 꺼냈어요. 한국 무기 도입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우리는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긴장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혹시 압박이 더 거세지는 건 아닙니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압도하는 순간이었어요. 젊은 장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중국 눈치를 보며 노후 장비로 버티자는 겁니까? 그게 현실적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베트남의 딜레마를 느꼈죠. 중국의 그림자가 국방회의실조차 뒤덮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 중령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한국 무기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서방만큼 깊이가 있을까요? 실전 경험이 충분할까요? 이런 의문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견을 저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중령님,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중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라다크, 노르웨이, 폴란드. 모두 실전 환경에서 검증했습니다. 이건 브로슈어 속 숫자가 아니에요. 중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그래도 내부 분위기는 불리합니다. 러시아파가 여전히 강하고 정치권은 중국을 의식하고 있어요. 실제 테스트 전까지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베트남 내부에선 K9이 아직 정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지금 기로에 서 있었죠. 한쪽엔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있었습니다. 소련식 체계, 러시아 장비, 익숙한 훈련 방식. 다른 한쪽엔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어요. 나토 체계, 한국 무기,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사이엔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감정과 관성이 결정을 맡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벽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은 곧 온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결론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베트남 내부의 갈등. 이것이야말로 한국 선택의 극적 대비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내 눈앞에서 베트남 장교들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중국은 정치적 부담이며 서방은 너무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요. 정답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변화가 두려웠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의 밤은 고요했죠. 하지만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요. 곧 시험의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편견과 의심이 무너질 거라고요. 일주일 후, 저는 베트남 포병 테스트 필드에 도착했습니다. K9 시범 평가가 시작되는 날이었죠.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베트남 장교들의 표정엔 반신반의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관측석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첫 포성이 울렸습니다. 쾅! 포신이 불을 뿜었죠.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K9의 차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는 것을요. 트랙 기반 차체는 반동을 완벽히 흡수했습니다. 지형 굴곡도 거의 타지 않았어요. 사격 후 안정성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났죠. 두 번째, 세 번째 포성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포병 장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게 가능한 겁니까? 한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측정 장비가 명중률을 표시하자 회의적이던 노장교조차 입을 다물었죠. 이건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후엔 정비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베트남 정비병들이 K9의 엔진실을 열었어요. 그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듈화 설계 덕분에 부품 접근이 쉬웠죠. 한 정비병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련제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러시아 장비는 정비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매뉴얼도 불친절했고 부품 교체도 어려웠죠. 하지만 K9은 달랐어요. 실전 지속 운용성이 동남아 환경에 최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날 마지막 테스트는 장거리 사격이었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원하는 건 장거리 정밀 타격이었죠.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을 견제하려면 사거리가 필수였습니다. K9이 포신을 들어올렸습니다. 목표 지점은 40km 떨어진 해안가였어요. 포성이 울렸고 탄은 정확히 목표를 맞췄습니다. 탄도 안정성, 사거리, 명중률. 모든 수치가 기존 소련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요.
테스트가 끝난 후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파 장교들조차 더 이상 반대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노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커스, 우리가 틀렸던 걸까요? 그의 목소리엔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날 밤 필기를 정리하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첫 포성이 울린 순간 나는 베트남의 미래가 바뀌는 소리를 들었다. 포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전장에서 곧 생존을 의미합니다. 정비병의 손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실전 운용성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장거리 결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날 베트남 내부의 거대한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테스트가 끝난 지 이틀 후 저는 베트남 외교부 쪽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된 중국 측 메시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문구는 점잖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지역 안정을 위해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표현이었는데 겉으로 보면 외교적 수사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아래 깔린 무게를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압박이었죠. 중국은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걸 결코 반기지 않았는데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베트남이 현대화된 장거리 포를 갖추는 건 중국에게 명백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베트남 장교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엔 긴장감이 역력했죠. 베트남은 거대한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중국의 메시지는 점잖았지만 그 아래 깔린 무게는 묵직했고 베트남이라는 작은 나라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압력이었죠. 저는 그 순간 베트남이 처한 딜레마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선 현대화가 필요한데 그 선택이 거대한 이웃 국가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그날 오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번엔 러시아가 역공을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 대사관이 베트남 국방부에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었죠. 기존 장비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춘 내용이었는데 ES-19 자주포를 기존 가격의 60%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거였습니다. 한 베트남 장교가 그 제안서를 제게 보여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문서를 천천히 훑어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가격은 확실히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납기 일정을 보십시오. 여전히 미정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부품 공급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산 능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할인은 할 수 있지만 제때 줄 수 있겠습니까?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했는데 베트남은 이미 러시아의 납기 문제를 수년간 겪어왔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할인이 아니라 신뢰였으니까요. 시간을 잃는 건 곧 전력 공백을 의미했고 전력 공백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박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가격을 내렸지만 베트남은 시간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한국 측은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방산 대표단은 화려한 홍보나 과장된 문구 없이 검증된 기술 자료와 실전 운용 기록만을 차분하게 제공했는데 저는 그 문서들을 검토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죠. 라다크 고지대 운용 보고서, 폴란드 대량 생산 일정표, 노르웨이 혹한 테스트 결과, 이집트 사막 환경평가. 모두 검증 가능한 데이터였고 거짓이나 과장이 섞일 여지가 없는 실전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문서는 군사 보고서의 모범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엔 과장이 없고 실전만 있다는 게 명확했죠. 이 점이 베트남 측의 신뢰를 크게 강화했고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베트남 국방부에서 최종 내부 회의가 열렸고 저는 이번에도 배석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며칠 전과 확연히 달랐는데 테스트 결과가 모든 걸 바꿔놓았기 때문이죠. 현대화파 장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K9이 아니면 우리의 전력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납기를 보장할 수 없고 중국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며 서방제는 예산을 초과합니다. K9만이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예요. 러시아파 노장교가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155체계로 전환하면 훈련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병력은 모두 152 소련식으로 훈련받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현대화파가 답했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전 세계가 155 나토 체계로 통합되고 있고 우리만 152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고립을 의미하니까요. 침묵이 회의실을 채웠고 그때 국방부 차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기술적으론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이제 남은 건 정치적 결단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기술적 검증은 이미 끝났고 K9의 성능과 신뢰성, 운용성 모두 증명됐으니까요. 이제 베트남 국방부는 역사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견디고 러시아의 유혹을 뿌리치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 장교를 만나 물었습니다. 결정이 언제 나올까요? 그가 짧게 답했죠. 곧입니다. 아주 곧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노이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저는 이 고요함 뒤에 폭풍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베트남은 지금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진짜 결단만 남았다고요. 정치는 마지막 변수였고 그 변수가 곧 움직일 겁니다.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베트남 국방부 건물로 향했는데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복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최종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특별히 배석 허가를 받았죠.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무거운 침묵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빠르게 현대화를 진행 중이고 중국의 압박은 정점에 달했으며 시간을 끌 여유는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탁자 위엔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ES-19는 가격 인하 제한이 있었지만 납기가 여전히 불확실했고 중국 SH-15는 정치적 부담과 함께 정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서방제 자주포는 기술은 뛰어났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도입 시기도 늦었죠. 그리고 K9이 있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명확했고 가격이 합리적이었으며 납기가 확실했고 무엇보다 한국은 어느 강대국에도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공급국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순수하게 합리적 판단이라면 답은 한국밖에 없다고요. 회의실엔 베트남 군부와 정치권의 최고 위층만 참석했고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 우리는 향후 10년을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러시아파 장교 한 명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오랜 동맹입니다. 가격도 낮췄고 우리 병력은 이미 소련식 체계에 익숙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러시아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대화파 장교가 즉각 반박했죠. 장군님, 러시아가 언제 장비를 보낼 수 있습니까? 1년 후입니까? 2년 후입니까? 그 사이 남중국해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인공섬은 매일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정치 담당 관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무기 도입이 중국을 더 자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국방부 차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다가 우리 국방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중국의 양해가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능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K9의 성능, 신뢰성, 운용성 모두 검증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그의 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별다른 얘기 없이 종이에 펜이 닿았고
쓱 사인의 마찰음이 회의실의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느꼈죠. 종이 위 사인의 소리가 마치 전장을 가르는 포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회의실을 둘러본 후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K9A1을 도입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공산국가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떨릴 정도의 조용한 전율이 흘렀고 저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죠.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이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선택이었고 동남아 군사 균형의 축이 움직이는 순간이었으며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지위를 얻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장교와 마주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했죠. 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발표 후 48시간도 안 돼 중국 외교 채널에서 첫 반응이 도착했습니다. 지역의 안정적 환경 조성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문구였는데 저는 그 속뜻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죠. 베트남의 선택이 중국의 계산을 흔들고 있다는 것, 중국이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긴 여운에 잠겼습니다. K9이라는 이름이 회의실의 공기를 바꿔놓았고 베트남의 결단은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으며 저는 그날 역사의 한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남중국해의 긴장 속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한 공산국가의 역사적 선택으로 절정에 이른 순간이었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다. 동남아 군비 균형의 축이 바뀌는 순간이다. 균형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었죠. 베트남의 결정이 발표된 후 동남아 전역의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즉시 자국의 포병 전력 상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베트남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공산국가도 선택한 신뢰라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기 때문이죠. 특히 필리핀 군사평가 보고서에는 베트남 사례가 직접 인용됐고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긴급 재검토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K9은 이미 10여 개국에 퍼져 있었지만 베트남 도입은 완전히 새로운 지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 무기의 대체제가 아니라 자체적인 기준을 가진 글로벌 솔루션이 된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고 저는 그 변화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죠.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은 SH-15의 홍보 자료를 다시 손질해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기존 고객국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공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둘 모두 베트남의 선택을 명백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K9은 국제시장에서 검증된 실전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굳혔고 특히 베트남이라는 공산국가이자 중국과 갈등 중인 나라가 선택했다는 특수성 덕분에 이 결정의 상징성은 훨씬 크게 증폭됐습니다. 한국 무기의 신뢰성 브랜드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한국은 수십 년간 침묵 속에서 그 신뢰를 쌓아왔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든 한국을 무시하고는 전력을 논할 수 없다고요. 베트남의 선택은 동남아 전체 지도를 흔들었고 한국은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됐으며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됐습니다. 남중국해의 긴장 속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한 공산국가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순간에 정점을 찍었고 그날 이후 세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의 무기 생산국이 아니었고 실전에서 검증되고 국가들이 신뢰하는 새로운 기준이었죠. 저는 이제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세계 군사 균형을 바꾼 하나의 상징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까지 진출한 K방산,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